예, 지금 현재 그 장의 그 흐름은요, 일단, 거래소 지수가 9.5포인트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1992포인트요. 이런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은, 현재 그 탄력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미국 시장의 훈풍이 그 현재 주가에 그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 스마트머니 선택에서, 바로, 김종효 애널리스트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자리 또 나오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뭐 요새 날씨 추운데 감기는 괜찮으세요? 네, 저는 뭐 추위는 조금 덜 타는 편이라요. 예. 감기는 잘 안 걸립니다. 네. 오늘 또 김종효 애널리스트 모시고 또 시장의 해법을 또 정확하게 또 아마 읽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되고요. 자, 오늘 시장의 그 일단 미국 시장 뜨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반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 변수는 아직죠. 그 어떻게 좀 우리가 짚어가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예. 뭐 3조 원 이하를 기록하는 적도 생길 정도로 굉장히 거래 대금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와 같은 이 개별적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 대비해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겉보기엔 매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팔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죠. 이런 실질적인 수급 자체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니까 기관 수급이라든지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연말 연초라고 하는 계절성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일단 펀드 플로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일방적으로 팔기만 했던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ETF를 제외하고, 즉 지수 연관 상장 이 상품을 제외한 ETF를 제외한 전체적인 펀드 플로우는 최근 들어서는 유입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을 지나서 가을부터 겨울 초반까지는 줄어들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면 지난 12월 들어서 2000선 아래에서부터는 서서히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2월 이후에 들어왔던 자금이 한 7천억 정도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파생상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국인 매도에 따라서, 선물시장 매도에 따라서 2050선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한 지수가 1950선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 그리고 파생시장의 안정이 지수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또 일부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이론 베이시스와 평균 베이시스 수준인데요. 자, 보시면 12월 중반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론 베이시스에 비해서 평균 베이시스가 높았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난 11월 말 이후부터는 이게 붕괴됨으로써 시장의 수급이 조금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 이틀간 평균 베이시스를 훨씬 뛰어넘는 이론 베이시스를 뛰어넘는 평균 베이시스가 형성됨으로써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한 2, 3일째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선물과 미결제 약정 추이를 보시면 지난 이 12월물 이후에 3월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직 미결제 약정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보통 평균 11만 계약에서 12만 계약 정도가 평균 미결제 약정 수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 그런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급증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 추이를 봤을 때 반등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차익거래 잔고입니다. 그동안 순차익 잔고의 수준이 4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약간 부담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11월 말 이후에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일부 차익 거래가 빠르게 청산이 됐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담은 덜어낸 상황입니다. 다시 또 차익 거래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차익 거래 잔고 추이도 서서히 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투자자별 전체적인 매매 동향, 누적 순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 12월 한 중순까지 매도의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빠른 속도로 매도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미결제 약정을 증가시키면서 신규 순매수까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쪽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였던 이 외국인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반대로 매수를 보였던 기관들이 그 포지션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개선 신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런 차익 잔고가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지금은요? 순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줄어들고요.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순매도 잔고의 수준이 꽤 많이 진행됐었거든요. 거의 뭐 3만 개 가까이 진행되었다가 그렇군요. 현재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일부 시장에는 그나마 조금 우호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파생상품의 여러 가지 차익 잔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콘텐츠 전환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신호는 좀 나타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베이시스 수준만 보면 뭐 콘텐고에 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배당락을 고려한 이런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포인트 가량인데 지금 현재 시장 베이시스는 거의 뭐 제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상당수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폭발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렇게까지는 유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조건 자체는 며칠 전에 비해선 12월 한 중순 초반에 비해선 개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또 하나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V코스피 추이인데요. 지난 한 12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5 이상을 기록하던 V코스피 추이가 20일이 넘어서면서는 13 정도의 수준까지 계속 가라앉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죽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반등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추세 없이 조금 헤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리바운딩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연말까지 수급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80 정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달러의 강세 전환에 따른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유출되진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 펀드 쪽에서 안정과 함께 해외 증시의 반등이 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기관 매수 유입과 함께 베이시스의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절적으로 연말에는 배당 관련된 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반면 연초에는 그 들어왔던 매수가 전부 매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됐을 때 시장 거래 대금이 한 4조, 5조 정도 되면서 강력한 체력을 보인다면 뭐 몇천억 정도 매일 나오는 매물을 간단하게 소화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체력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쏟아져 나올 매물을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는 연초에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팔 때가 아니지만 연초에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못하고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는 구간에서 시장의 지수가 쉽게 밀려버린다면 그때는 약간 트레이딩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시장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좀 조절하는 그런 운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는 수급이 괜찮지만 연초 이후에 안 좋아질 수급을 고려해 보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고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연초에 어떤 수급 변수를 좀 지켜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그 V 코스피 추이라는 그 그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코스피 지수는 아니고 어떤 내용이죠, 그게요? V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빅스 지표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추적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이 옵션의 변동성을 일종의 지수화한 것이기 때문에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수에 대한 변동성의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그만큼 낮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안정되는 그 증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예, 여러분 잠시 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수 상당히 그 공방전은 벌이고 있습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거래소 시장 상승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오늘 아까 말씀하신 기간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1,690원인가요? 상당히 좀 들어오는 편이네요. 현재 그 코스닥도 어느 정도 지수는 좀 안정된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볼 때 오늘 아침에 이제 특징주를 보는데 현대증권의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이슈 나오면 팍 올라갔다가 어떤 이슈는 팍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가장 시장이
시장의 그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 저 전체적인 그 재벌 기업의 구조 조정 측면이 많이 좀 부각되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최대 이슈는 현대그룹의 금융업 매각. 이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반응만 살펴보게 되면 호재로 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현대증권,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 판 거 아니고요. 또 얼마의 가격에 팔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대형 증권사만 해도 몇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해서 뭐 현대증권도 이제 곧 나왔고 이외에도 중소형 증권사들은 많이 매물화된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과연 비슷한 가격에 현대그룹이 원하는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또 하나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지금 만약에 현대증권을 매각을 한다면 다른 뭐 금융지주사 이런 쪽으로 매각하기보단 가장 먼저 눈에 떠오르는 게 현대차도 관련된 증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관련된 증권사를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이투자증권이나 HMC 투자증권처럼 증권업은 분명히 가지고 있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시장 내에서의 포션이 작은 이런 쪽으로 매각을 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합병을 한 매각 매수를 하게 된 그 증권사는 단숨에 업계 5위권대로 뛰어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의 산업, 자동차 산업이나 중공업, 조선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처럼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매각을 해갔다.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ELS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증권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또 조선사로 팔려갔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계열로 간다면 조선업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들, 뭐 펀드라든지 그와 관련된 ETF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HMC 투자증권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업계 판도를 조금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현대그룹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뭐 현대중공업이 되었든 현대자동차가 되었든 현대차 계열사로 그러니까 현대 이제 그 가족사로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앞으로 증권업종의 흐름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좀 반응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증권이 플러스가 나는 요인은 아마 현대그룹 쪽에서 그 현대가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서 오늘 탄력이 좀 좋았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지주사에서 인수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인수해가는 것이 가격도 조금 잘 쳐줄 가능성.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가져가게 되면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기존의 그 범현대가와 함께 현대가가 현대상선을 두고 지분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멈춘 상황인데 다 아시다시피 현대증권이 현대상선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같이 매각되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고 되고 만약에 그것이 현대중공업 쪽으로 간다면 다시 또 지분 싸움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빠져나갔던 이 현대그룹이 다시 원래 정시로 돌아오는 뭐 그런 양상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직은 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것을 보기 이전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 이 증권을 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대상선이 과연 체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되는지 또 현대증권만 매각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참 그 현대증권의 그 자존심 싸움에 M&A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자구책에 의해서 이제 현대증권이 내놓은 거네요. 자, 그런데 아까 그 현대상선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금강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현대상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풀리면서 이제 현대상선도 자구책으로 현대증권까지 내놓게 된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그 업황에 그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건지 현대상선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금강산 문제도 있겠지만 본업 자체가 부진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대상선이 이제 컨테이너 부분도 있고 벌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벌크 부분 쪽에서 중국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건화재, 건화물 부분. 그래서 드라이벌크 부분은 조금씩 운임이 회복되고 있는, 이익률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른 쪽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시황도 좀 부진하고요. 벌크도 건화물은 회복되고 있지만 웻 벌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노선별로 컨테이너량 추이를 지금 보시면 지금 환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정체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도 현재 그렇게 크게 늘진 않고 있고, 아시아 간 거래는 조금 그나마 증가하는 모습인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그렇게 큰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 해운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길어야 운임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현재 운임 그 수준도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시아간 거래만 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또 하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분기별로 노선 운임 추이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환태평양 지역의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간 거래는 거래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운임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체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쪽의 그 시황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운임의 문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올라야 지금까지 발행했던 과도한 채권들에 대한 해결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차환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텐데, 이 많이 발행해 놓은 채권들이 대부분 다 저금리에 발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안 좋은 신용등급에다가 저금리로 발행해 놓은 채권들을 차환하는 과정에서 금리는 대부분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기존의 채권 물량들 차환 발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현대차는 스스로 신용등급도 올리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현대증권을 매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업황만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도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들어보니까 그 한진해운도 최근에 상당히 이런 그 재무적인 구조 조정이 좀 들어갔었잖아요. 그 해운 업종이 상당히 안 좋긴 안 좋은가 본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해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위험, 복병이라든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뭉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동안 해운 업종이 가장 크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기에 기댄 해운업의 반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조금 줄다 보니까, 그리고 과잉 공급이 결국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운사들이 덩치가 커지면서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부 회사들, 중소형회사들이 구조조정이 된 상황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해운업체가 최근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위인 머스크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 3개사가 뭉쳤고요. 이것을 P3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다음에 현대상선을 포함한 6개 회사가 뭉쳐서 G6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얼라이언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력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 개 업체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 보시면 거의 35% 정도 가량 되는데, 이들이 뭉쳐서 선단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 더 낮은 비용으로 운임을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뭉쳐서 어떻게든 이 P3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당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G6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작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위 3개 업체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 대항하기 위해서 운임 회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하위 업체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아직도 치열하다. 과거 대비해서 분명히 바닥을 찍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열한 경쟁이 남아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전체적인 해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내 운임 가격도 중요하지만 상해발 운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해발 컨테이너 운임 추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종합 운임도 최근에 정체에 빠져 있고요. 유럽 노선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운임 자체는 내려가는 모습들, 미주 서부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해운 시장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 엄혹한 시기를 지내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상선의 실적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적어도 2015년 한 2, 3분기까지는 이익을 내기 힘들 거다. 영업이익의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옅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순이익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영업이익인데 2014년 3분기 정도 성수기 한 번 정도 이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내고 그다음에 2015년에도 3분기 정도에만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긴 하지만
적자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에 주목해 본다면 결국 현대상선은 굉장히 많은 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 투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운 업종들의 그 아까 그 지표라던가요, 여러분을 보니까 아직은 시간을 좀 요한다는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다가 그 투자 전략을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가져야 됩니까? 아까 그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되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단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겠죠. 또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업황 회복 자체가 워낙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을 넘어서는 장기 보유는 굉장히 이제 속을 썩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익이 나는 듯 했다가 제자리 가거나 마이너스 나거나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자 기업을 지금 사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투자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 정도에는 트레이딩 정도의 전략을 쓰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보다는 그나마 한진해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근데 뭐 그 나은 정도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시체말로 개친도찐이기 때문에 기재기. 예.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업황 영업이익만이라도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해운 업종보다는 차라리 조선 업종이 좀 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예, 있는데요. 그렇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익 측면에서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저가 수준 물량만 조금 해결해 주는 상황에서 지금 해운사들이 발주하고 있는 LNG선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빅3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 잠시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29분 현재 거래소 지수는 그 10포인트 정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그 현재 그 매수 기반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2포인트, 489포인트 큰 폭의 상승은 아닌 듯 하는데도요. 일단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167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수급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617억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무려 159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상당히 그 기관의 입지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쭉 짚어보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의 중시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자고 나면요. 뭐 옛날에 그 개인 투자자들은 자고 나면은 그 저녁에 끝나면은 가가지고 다우나 나스닥 새벽까지 봤어요. 그죠? 그래서 네, 그렇죠. 다우 오르면 우리나라 주가 오른다. 그래서 막 이제 또 그게 이제 주가가 같이 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그 우리가 그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미국도도 안 뜨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상당히 힘든데 어쨌든 미국의 가장 그 중요한 경제 지표, GDP 지표 이런 분이 그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좀 그 세부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 실물 흐름은 어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네. 미국 경제도 실물은 뭐 주택 시장은 좋긴 좋으나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산업 생산이나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도 분명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미국도 모든 산업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최근에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전체 무역 수지 흐름을 보시면 그렇게 빠른 속도의 회복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무역 적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내년 정도 되면 다시 조금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무역 수지의 개선은 제한적인데요. 이것이 품목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대만의 그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반대로 오펙 국가에 대한 이 전체적인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은 빠르게 감소하면서 거의 지금 제로 수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석유를 주로 수입했던 오펙 국가에 대한 적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타이트오일과 셰일가스가 결국은 기존의 석유를 대체하면서 미국의 석유 수입을 계속 줄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쪽에서 일종의 에너지 혁명을 좀 이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중국의 공산품, 한국의 반도체, LCD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량은 좀처럼 줄일 수가 없고 일본 쪽의 소재나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와 함께 대만의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이 수입은 줄여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의 무역 적자 폭은 더 확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실물 쪽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미국 내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개혁 그리고 이 혁신을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 쪽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2015년 정도가 되면 미국이 타이트오일과 함께 가스를 수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이제는 석유 수출국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 완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입량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고르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이 아무리 리쇼어링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제조를 하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조 비용이라든지 생산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차이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지금 미국이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이 석유 수입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반대로 미국이 계속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리쇼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교역량 자체가 정체에 빠져 있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교역 금액과 함께 코스피가 나오는데요. 교역 금액이 정체에 빠지면서 코스피도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14년 정도부터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유럽 경기나 미국 경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좋아지느냐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 효과와 유럽 쪽에서는 이미 벌써 유동성을 축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충격을 어떻게 각국의 경제들이 소화해 나갈 것이냐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역 금액 자체가 늘어나려면 중국의 생산이 더 늘고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가 더 늘고 유럽 같은 경우엔 빠르게 회복하고 나머지 이머징 국가들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 이머징 마켓 성장률의 컨센서스가 지금 5% 초반까지 줄어들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반만 하더라도 3% 넘게 보는 데가 많았지만 이제는 2% 후반대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의 이제 성장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투자할 때는 내년에도 여전히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여전히 확실하게 좋아지는 쪽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미국 시장의 그 어떤 그 수입량은 조금씩 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처럼 미국 경기 좋아지면 우리나라 사람 다 좋아진다라는 말은 이제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정말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꼽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여담입니다만 오늘 그 미국의 가장 이제 권위 있는 리포트 중에 하나가 컨슈머 리포트거든요. 이 컨슈머 리포트에서 가격 대비해서 혹은 그 레벨에 비교해서 가장 좋은 차와 가장 나쁜 차를 선정하는 그런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차 10개, 가장 나쁜 차 10개 선정했는데 현대기아차는 양쪽 모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차도 하나도 없고 가장 나쁜 차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한국의 자동차의 수준이 미국 내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가격 대비해서 제일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차 10개를 보시면 BMW X1이라고 하는 모델 단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9개 모델은 전부 일본 차입니다. 아, 일본 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차도 다 빠져버렸네요. 독일 차도 BMW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또 나쁜 차 쪽에서는 대부분 미국 차, 유럽 차들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티마 3.5리터짜리 일본 차는 단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성장 스토리에서 미국 성장 스토리에서 IT 자동차를 쳐다보는 것들이 주력이었는데 미국의 이제 중요한 컨슈머 리포트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효율성은 여전히 우리나라 차보다는 일본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또 이제 가격을 좀 내려가지고 어떤 거 박리담에 가격 저렴하게 해서 이런 또 마켓 시어를 또 현대그룹에서 또 해나갈 수도 있겠네. 우리나라 차들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고 굉장히 흥분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신형 제네시스가 나왔을 때 국내에서 이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뭐 개시하자마자 몇천 대가 팔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캐나다의 한 딜러가 신형 제네시스를 사면 엑센트를 공짜로 준다. 이런 마케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미국의 전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알려져서 굉장히 이제 현대기아차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미국의 한 딜러가 판매를 조금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자신들의 그 딜러망의 프로모션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그 흐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더 하거나 아니면 품질 경쟁 쪽에서 무언가 중요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도 지금 생산량이 거의 800만 대 육박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 목표가 1000만 대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만들어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700만 대에서 1000만 대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요타도 각종 리콜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품질 관리 쪽에 더 주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그 도요타 리콜 또 일본의 그 부동산 하락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졌는데 또 이제 아까 무슨 리포트라 그랬죠? 컨슈머 리포트. 예, 컨슈머 리포트에 상위에 랭킹돼 있다. 참 일본 요새 환율 때문에 대단하네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업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제 쭉 그 말씀을 좀 드려봤던 부분인데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실물 흐름은 굉장히 부분적이라 참 말씀하셨죠. 뭐 또 다시 뭐 또 준비된 또 미국에 대한 또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기는 여기까지 했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미국을 보고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아까 이미 보여드렸던 그림이지만 미국이 이 지역별로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극동아시아 쪽의 이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수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수입하고 있느냐? 반도체와
전기전자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대표 종목은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아까 말씀하신 수입하는 게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대부분 IT 부품들 같은 것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 제품에 대한 기획력이나 디자인은 스스로 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은 중국이라든지 대만의 팍스콘 이런 데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수가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제품을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미국으로 당장 수출하진 않더라도 생산기지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 바로 그쪽이더라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최근 가장 선호하는 TV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이라는 걸 살펴봤을 때 그와 관련된 세트 판매량과 함께 세트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특히 D램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7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은 수입하기 싫어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엘피다와 마이크론이 연합을 해서 생산해내고는 있지만 그쪽에서 생산해내는 물량만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의 수요를 커버할 수 없다라는 점이 중요한 흐름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 같은 제품들 이 아래쪽으로 계속 늘어나는 미국의 적자 쪽에서는 여전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미국이 석유 수입량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반대로 석유를 수출하겠다, 가스를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요? 왜 한국전력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좀 더 범위를 넓게 보면 한국가스공사, SK 이런 종목이 다 들어가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동안 꾸준하게 그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서 욕을 먹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력요금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원료비 상승에 충분히 대응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분기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전력이 했던 노력들은 계속 해외 쪽을 노크를 해서 가스를 수입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광구들을 노크를 해왔는데요. 한국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수혜를 이제 서서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력 요금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상향 평준화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전력은 바닥을 찍고 서서히 적자를 줄여 나가면서 이제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만 봤을 때 이런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국내만 봤을 때 그나마 좋은 건 또 뭐냐? 금융주인데요. 금융주요?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 네네. 금리 상승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보험 아니면 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긍정적인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이제 금융업종 중에서 가장 싼 것은 금융지주사들이란 말이죠. 예, 예. 보통 뭐 PBR 수준이 0.7배, 뭐 비싼 게 한 0.8배 정도의 수준, 여전히 한 배를 넘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금융주를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를 얘기할 때 뭐 조선주, 화학주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화학주는 여전히 관심이 없고요. 조선주는 조금 장기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본다면 굳이 우리가 종목을 찾는다면 지금 좋은 뭐 홈쇼핑 이런 것들도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 이런 은행 업종이 상대적으로 싸고 금리 상승에 적극적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은행 업종 내에서 가장 지금 수익성을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만약에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안 된다면 뭐 신한지주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이제 그 세 가지 종목을 이제 딱 대표적으로 좀 뽑아주셨어요. 삼성전자는 미국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일단 수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IT 쪽에 또 반도체 쪽이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SK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1등 주식은 아마 삼성전자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2등 주식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그 SK그룹 인수되면서 이런 장치산을 투자하면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만 주력하고 있는 회사죠. 예, 그래서 예.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만든 부품을 자신들이 만든 세트에 탑재하면서 서로 이익률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꺾인다든지 뭐 반도체 시황 쪽에서 대표적인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 엘피다의 뭐 공격적인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예. 때문에 약간은 좀 리스크가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방향은 같이 가겠죠.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실 때 두 종목을 같이 가지고 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비중은 여전히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많이 두시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SK하이닉스 쪽으로 가시되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그다음에 체크하면서 해야 마이크론, 엘피다 되네. 쪽에서의 뭐 공격적인 공격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주의 요소들은 반드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전력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한국전력 하면 옛날에 그 정책, 그 정부들은 그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그 상당히 운임을 눌렸단 말이에요. 정교금이죠. 네. 그렇죠. 정교금을 눌렀는데 이제 요새 와서 이제 그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민박 정권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근데 그 현 정부에서는 그걸 갖다 현실적으로 풀어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원가율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그 한국전력의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좀 보면 되겠나요, 이제? 그러니까 더 길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뭐 더 길게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국전력 같은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네. 민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예. 방향밖에 없거든요. 네네. 지금 뭐 철도 관련 문제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뭐 그것이 민영화의 과정일지 아닐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것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이제 복수 기업을 만든다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라는 얘기고 기본적인 경쟁이 왜 하는 겁니까? 서로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민영화의 전초 단계라고 봐서 노조는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장기적인 그림에서 한국전력도 결국은 남동발전, 뭐 중부발전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분리매각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정말 장기적으로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한다면 워렌 버핏처럼 정말 10년, 20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조금 더 짧게 본다면 지금 뭐 가스 가격의 인하 효과라든지 네네.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뭐 가스전이나 여러 가지 그 광구들에 대한 개발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 부채를 빨리 줄이는 그런 공공기관장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했으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기관장이 부채를 빠르게 줄여 나간다면 그와 관련된 재량권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가 뭐 석탄이나 석유 가격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가의 부담 요인은 줄어든 가운데 원하는 급등을 해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도 줄었죠. 거기다가 이제 업황 자체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정도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하나 이제 1, 2년 내에 살펴봐야 될 게 실적이 정상화될 경우 과거 한전도 배당주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배당을 못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현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한국전력의 시각을 가고 이제 상당히 그 민생 안전을 위해서 좀 막 누르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이익이 별로 좋지 않은데 자생적으로 이제 이런 그 원가율 특히 이제 그 원가율 가둬서 수익이 다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각을 좀 갖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주 아까 하나금융주를 말씀하셨는데 그 PBR 가치가 아까 0.5배 밑이라 그러셨나요? 0.8배, 0.6배 정도 수준. 그래도 1 미만이면은 상당히 그 이제 기업적인 자산 가치가 높은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PBR 1배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양적 하나 축소를 하게 되면 돈을 회수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그 예대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은행주의 좀 기대다 이렇게 보는데 요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단계적으로 했잖아요. 100억 불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갖다 바로 좀 촉진시키지 않고 좀 시간이 좀 들 수도 있는데도 그래도 은행주의 흐름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미국의 정책적인 흐름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속도로 줄여나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 또 미국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때 그 금리라고 하는 것이 기대 인플레를 충분히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진다면 낮아진 국내 물가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의 상승 속도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여름이었죠. 지난 여름에 미국에 처음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 금리가 처음으로 급등을 했었고 국내 금리도 모두 따라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곧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금리가 2.89%, 2.9% 수준까지 와 있고요. 10년물 국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반드시 똑같이 따라서 연동하진 않겠지만 같이 갈 가능성, 전체적으로 외화 자금을 틀어지는 과정에서 비슷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면 결국 금리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금융주 전반적으로 보다는 금융 지주사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우월하고 수익성이 좋은 종목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특징주를 잡아볼 땐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과거보다는 좀 변화가 좀 있었다 이런데 그런 맥락이군요.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자산 건전성에 대비 그 저평가된 종목들의 매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그 관점으로 마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의 이슈를 그 살펴보면서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목이고 어떻게 대응하나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그래도 지금 그 긍정적으로 좀 본다 연말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종목에 있어 가지고는 바로 한국전력이 새롭게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고 하나금융지주가 테이퍼링의 이제 하나의 수요 업종이 될 수 있고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수요가 나오는 건 바로 반도체나 이런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가자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종합지수는 지금 현재 13포인트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1996포인트 상승이고 코스닥 지수 1.7포인트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수급프로 바로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나 기간이 2,100억이나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수급이 조금 안정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